세상을 바꾼 정책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명쾌하게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 연구하는 심용환입니다. 네,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썬킴입니다. 여기가 인천에 있는 한국이민사 박물관입니다. 120년 전 하와이 이민 역사가 또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인천이잖아요. 이곳을 떠나니까 그러니까요.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의 지평을 넓혀온 우리 동포들의 피, 땀, 눈물, 그리고 역사,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네. 사실은 이제 재외동포청 설립해야 된다. 되게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따져보면 1997년에 재외동포재단이 만들어져요. 벌써 한 20, 30년이 된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좀 하자 하는데 근데 이게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드디어 정부에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의미가 있죠? 근데 참 그 재외동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표현들이 동포, 한인, 교포, 교민. 옛날에 그 복싱 중계하다 보면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도 그치. 동포 여러분! 그렇죠. 재외 또 국민이라는 표현도 있고 정말 맞아요. 다양한데 이 정부에서 딱 정리한 재외동포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지만 사실은 뭐 지원을 하든 도움을 주든 하기 그렇죠, 때문인데 실제로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 즉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다 장기 거주를 했든 거기서 태어났든 다 우리 동포다. 안 놔준다. 안 놔준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이민자가 아니라 그렇죠. 외국에 거주한 우리 국민 또는 국적은 다르지만 또 한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동포청이군요. 그렇죠. 네. 이게 꽤 많다는 거 우리가 올 줄 알고 있는데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 감이 안 잡히네요. 한 뭐 30만? 통계에 따르면 732만 명. 인구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 와, 700만 명이 넘는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네. 그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들이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정착했는지 타임라인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은 1902년 하와이입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때가 1902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 같은 게 1905년이니까 또 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열강의 침탈들도 굉장히 좀 심각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탈출구가 좀 필요했던 건데 이때 때마침 이제 국가가 공식으로 이제 공고문을 딱 붙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떠나겠다 마음 먹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그 공고문을 좀 읽어드리면 가족과 함께 살지만 물론 치료비도 제공해주고 무료 영어 공부까지 기술도 가르쳐주고 잘하면 좋은 일자리까지 보장. 그야말로 당시에는 인생 역전 기회의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월급이 얼마인가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꽤 높아요. 당시 이제 57원인데 57원이 그 당시에 이제 대략 쌀한가마니 가격. 근데 요게 이제 실제로 한 쌀한가마니 가격 정도면 4인 가족이 한 3개월 정도 살 수 있었던 규모니까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기회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바짝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해서 12월, 때는 12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102명의 사람들이 하와이로 가는 캘리코에 몸을 싣고 드디어 이제 미래를 향해 딱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하와이 이민을 주선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당시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었다고 해요. 많이 나오세요. 이때 공부하다 보면. 알렌 항상 외웠죠, 우리가. 그렇죠. 네. 하와이는 미국 최대 사탕수수 생산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원주민들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재배하고 수확을 했는데 일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더 필요했던 그 상황에서 알렌이 미국 하와이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한국인들의 이주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만나가지고 설득한다고 해요. 보냅시다. 우리 이민자들을 하와이로. 그 결과 1902년 11월 여권과 이민 업무를 담당할 정부 조직인 유민원, 즉 지금의 출입국 사무소죠. 그걸 만들어서 우리 역사상 첫
노동 이민이 그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상이 되죠, 사실은. 그렇죠. 하와이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 한인 이민자들이 꿈꿨었던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첫째는 너무 더워요. 정말 심할 때는 한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대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네. 힘든. 그지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여러 상황들이 생기는데 대화도 안 되고. 그 전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나라에선 화소연도 하고 대화도 좀 통하고 억울한 이야기에서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인데. 결혼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아, 다 남자들이 갔나 봐요? 당시 하와이로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남성의 비율이 약 32%였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꽤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추진된 것이 바로 사진 신부였어요. 사진 신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들 사진. 그래가지고 결혼할 여성을 찾는 건데 당시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과부들도 이 하와이가 지상낙원이라는 그 중매쟁이의 말에 약간 뭐라고 할까 속아가지고 다 하와이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이미 결혼한다고 또 갔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좀 결혼에 대해 좀 자유로운 시대지만 그때 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살자. 살자.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죠. 남자들은 또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정말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 고된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 또 뒷바라지하면서 할 일들 하고 또 뭐 삭바느질이라든지 각종 또 부가적인 여러 노동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정말 그 가정들을 꾸려가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드디어 이제 하와이 정말 신대륙에 정말 이렇게 한인 공동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시기에 노동 이민 지역이 더욱더 확장이 됩니다. 하와이를 떠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멕시코 유카탄에 있는 에네켄 농장인데 그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용설란이라고 용의 혀같이 보이는 선인장인데 이거를 그 생산해가지고 밧줄을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 밧줄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제 그 농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긴 항해 끝에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한인들이. 일단 간단한 환영 행사를 했다고 해요. 웰컴 투 멕시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환영식을 마치자마자 노예 경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아, 막 이렇게 뭐 얼마? 저기 있는 저 코리안 얼마?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왜? 이주 비용을 배값, 배싹이라든지 이런 걸 농장주가 부담을 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주는 자기가 돈 냈으니까 이제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 노예로 취급하겠다. 이거였죠. 사람 산 거구나. 사람 산 거. 그래서 40도가 넘는 폭염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용설란 농장, 에네켄 농장에서 중노동을 했다고 하는데 더 심하네. 더 심하죠.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허리를 못 폈다고 해요. 잠시라도 한눈 팔면 쫙! 관리인들 채찍이 날라오고. 진짜 노예네. 진짜 노예예요. 와.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채찍을 맞아 죽는 사람,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못 견디니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4년인데 4년만 우리 버티자. 버텨가지고 4년을 견딘 사람도 있었는데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술국치, 나라가 망한 거예요. 대한제국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여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멕시코에 우리 살자 정착을 하거나 남미, 북미에 정착을 해가지고 초기 한인 사회를 꾸몄다고 합니다. 야, 이 얘기 듣어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가슴 그렇죠. 아프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미국 본토가 가까우니까 미국 본토로도 좀 많이 이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좀 지금부터 좀 익숙해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나성. 그렇죠. 그런 곳에 이제 많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 속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이요. 네. 아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겠죠. 유명한 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약간 뭐 허세야 이런 얘기하는데 네. 도산 안창호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막 숙연해진 느낌이 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진은 그 안창호 선생이 오렌지를 따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명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원래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활동 때부터 활동을 하셨고 네. 유학을 위해서 좀 배움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네. 아이고. 상투 잡고 막 오. 욕하고 화내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좀 상황 살펴보니까 정착했던 사람들이 워낙 거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들 간에 일종의 이제 각자 도생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향을 좀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포들을 모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친목계를 이제 조성하게 되는 건데 서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의 문화가 좋아지게 되면 외국인들도 우리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 도산 안창호가 우리는 원래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이 하와이나 미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사실 그러면서 유학은 포기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야, 이 사람이 지도자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이 사람을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추대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리버사이드 광장에 가면요.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킹 목사 동상,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우리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자, 정말 이 한인 교포 사회의 그 뭐라고 할까 프라이드, 이 자긍심인데 이 이유가 뭐냐? 외국인으로 최초로 내년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좀 의미가 있네요. 엄청 의미가 있죠. 오. 캘리포니아 주위에서도 한인들의 위상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역할 높이 산 거죠. 아, 그러네. 네. 실제로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동포들의 정착과 함께 이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였던 게 있는데요. 예상을 하겠지만 정착도 정착이고 공동체의 번성도 번성이지만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고 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거. 아무래도 좀 유리하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그렇죠. 함께 모아서 돈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하면 가까운 데 독립운동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에네켄 농장에서 힘들게 돈을 모아서 땅을 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성함이 김익주인데 이분이 이제 그 번 돈을 임시정부에 막대한 돈을 기부하셨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와이에 정착한 여성들이 또 한번 마음 먹으면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한 부인 부재회를 만들어서 독립선언서 포스터 같은 것들을 아예 딱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가져라. 대신에 $2씩 내놔라. 이렇게 해서 요걸 또 모아서 그걸로 또 자금을 마련해서 또 송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만 독립운동사에서 미주 지역 한인들의 그 끊임없는 자금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에도 우리나라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시란 분이에요. 이분 별명이 빼치카였다고 합니다. 빼찍하면 러시아 벽난로죠. 그러니까 왜 빼치카라는 별명이 있었냐? 러시아 연해주 동포들을 정말로 따뜻한 난로 빼치카처럼 품어줘서 생긴 별명이라고 합니다. 잊어보십시오. 좋은 내용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고향은 함경북도 경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두만강 건너 러시아에 정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군납 사업을 하시면서 엄청난 부를 또 모으셨다고 해요. 이 돈 개인이 쓴 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동포 지원 사업에 아낌없이 이 돈을 다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암살 때 안 죽은 의사의 후원자가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그럼요. 네.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현재 또 타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또 잃지 않고 네. 그리고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광복과 한국전쟁을 지난 후에 재외 동포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시기로 따지게 되면 1960년대라고 해요. 네. 1960년대 하면 정말 보릿고개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진짜로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바로 도이칠란드 독일로 떠난 파독 광부와 또 간호사분도 계셨죠. 일자리가 필요한 한국과 노동자가 필요했었던 독일 딱 이야기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되니까 네. 1963년 한국 독일 간 기술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해 247명을 시작으로 해서 한인들의 독일 광산 취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파독 광부들에게 제시된 봉급이 얼마였냐? 우리 항상 그런 게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하죠. 어차피 뭐 그렇죠. 돈 벌러 가신 거니까. 맞아. 1964년 10월 당시에 5급 공무원 월급의 10배 정도 됐다고 해요. 10배 정도 됐다고 해요. 5급 공무원이면 고위 공무원 아니야? 고위 공무원이죠. 그 거의- 고위 공무원 월급의 10배. 10배. 그러니까 이렇게 급여가 굉장히 세니까 당연히 경쟁률도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1963년에는 파독광부 500명 모집에 몇 명이 모이냐면 4만 6천 명이에요. 4만 6천 명. 4만 6천 명이요? 4만 이거 최근에 무슨 뭐 경쟁률은 비교도 안 비교도 되네. 안 돼요. 경쟁률이 100대 1, 100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본 것보다 더 심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학력, 상향 지원이 아니라 하향 지원. 일부러 나 대학 안 나왔다라고 하고 나는 광산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가짜 광산 취업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사가지고 노동청에 제출하는 또 일이 또 많았다고 해요. 아휴, 그럼 또 사실 이 광산에서 일한다는 게 지금도 해보지 않아도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한 지하 1km 이상 네. 내려가서 그 막장에서 탕방일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 광부 일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독일 말로 글릭아우프라는 말인데요. 광산에서 일할 때 이제 사고가 생기지 않고 무사하게 작업을 마치길 바란다. 이런 말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며칠 일하셨냐? 27일 이상을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정말 일요일 하루 정도 쉰 게 다네요. 그렇죠. 거의 뭐 쉬는 날이 없이. 실제로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광산만 광부만 간 게 아니라 간호사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한국 의사 이수길과 이종수 씨 두 분이 이제 한국 간호사를 독일 병원에 취업시켰던 어떤 일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한 명 한 명 가더니 10,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또 와우. 간호사로 다 파견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아프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위급 상황이 많은데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된다라는 말이 안 게 통하니까. 너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허드렛 일 정도,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근면하잖아요. 그렇죠. 그 특유의 성실성과 언어 이 토킹이 딱 되다 보니까 드디어 독일 병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이제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네.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선 장기 체류가 필요한 거죠. 네.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 근데 뭐 이건 동서고금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모든 것이 낯선 곳, 또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외롭고 이런 곳에서 젊은 남녀가 살고 있으니까 어떤 일? 더군다나 외롭고 외롭고. 아무도 없고 바로 광부와 또 간호사의 또 자연스러운 만남과 데이트가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살자 정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네, 정착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독일 파견 광부랑 간호사의 그 임금이 한국 사회로 이제 외화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독일 광부나 간호사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실제로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당시 총 수출액 대비 무려 1.6%에서 1.9% 정도. 와. 정말 어마어마한 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된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이제 독일로 간 지 한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독일에서 살고 있던 동포들이 나이가 드니까 고국이 그리우셨겠죠.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돌아가자. 그래서 귀국을 결정한 케이스들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남 남해군에 있는 독일 마을. 가봤죠. 가봤죠. 여기 가면 정말 한국 속의 독일인데 맞아. 독일식 건축 방식으로 또 집들을 짓고 또 건축 자재들도 독일에서 수입을 해왔다고 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젊은 시절에 독일에 정착을 하긴 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손에 손잡고 아이고 민망해라. 벽을 넘어서 기억나지 않으세요? 난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데 우리 사랑 계속해 보세요.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요? 그죠. 한번 올림픽 주제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이 노래 텔레비에서 엄청 나오고 길거리도 엄청 나오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룹 코리아나. 이름도 또 그룹 코리아나예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인데
88 서울 올림픽의 개회식에서 이 노래를 부른 이 코리아나 멤버들이 사실은 24년 만에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던 재외동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참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엊그제 같은데 이걸 역사책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 한국계 유럽 이민자 출신 그룹 이 코리아나가 이제 올림픽 주제가를 불러가지고 그때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코리아나를 꺼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해외 이민을 장려한다라든지 또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게 이제 사실 국가 정책의 핵심이었었어요. 그렇죠. 80년대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정착해 있는 이 재외 동포를 이제 포용하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좀 먹고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잠깐만 그거 나가신 분들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좀 관심 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1980년 10월 달에 개정헌법 제2조에 재외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에 뭐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 규정이 1980년에 비로소 생기게 되고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하나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이제 뭐라고 할까 선진국에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때 재외 동포들을 하나로 뭉쳐 규합하기 위한 활동도 정말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1987년 도쿄에서 개최된 해외 한민족 대표자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동포 사회 인사들 다 모여가지고 이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 국내와 해외 동포를 잇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하자 이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이제 재외 동포 사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보여주고 또 재외 동포에 대한 인식을 또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재외 동포 포용 정책이 빛을 발한 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 77선언이었습니다.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 재외 동포들의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 그리고 해외 영주권을 소지하신 재외 동포들은 북한 방문 오케이 허용한다. 또 재외 거주 북한 국적 동포 그리고 공산권 거주 동포들의 한국 방문 허용해 준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단절됐던 이제 북한과의 왕래가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북한에 고향을 둔 동포들이 자유롭게 고향 가자 왕래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약간 이 남북 관계도 좋게 푸는데 그 하나의 키워드로서도 동포를 활용하는 또 이런 전략적 입장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 이제 이 77 선언 이후에 북방 정치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1990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또 수교를 맺고 1992년 중국과 또 수교를 맺게 되는 지금으로서야 뭐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엄청난 변화였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때 진행이 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공산권 지역의 동포들을 우리가 보살피거나 그 현황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중국과 소련에 정착한 동포들이 재외 동포로 비로소 얼마 안 된 거예요. 90년대 초반.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재외 동포로 정식으로 편입이 됐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참 이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한민족인데 단지 정착했던 나라의 상황 때문에 교류가 힘들어졌는데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이 새로운 물꼬를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동포 사회에 드디어 편입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의미가 있는 정책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재외 동포 사회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개념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재외 동포법입니다. 재외 동포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하고요. 국내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을 터주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재외 동포들의 귀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해외에 정착했던 재외 동포들이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일종의 여기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기민 현상이 또 이때부터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민 괜찮네요. 그렇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해외 이주를 장려했다면 지금은 동포들의 귀환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약간 아직 낯설 수도 있는데 재외 동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외 동포청. 솔직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이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에요. 0.81명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한창 일할 나이 15세에서 64세 인구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이 점점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정부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이제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뭐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재외 동포가 있구나. 재외 동포를 역이민시키자. 국내 정착을 돕자. 그런 취지로 재외 동포청을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팩트니까 민족 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정말 좋은 정책이죠. 그러네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재외동포가 우리나라로 역이민을 원할 경우엔 이민행정 업무가 중앙부처, 각종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고 정책이 뒷받침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서 재외동포들이 나 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제도 좀 개선해달라. 좀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하나로 이제 체계화되는 일종의 이제 뭐라 할 수 있죠?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행정적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벤치마켓 할 수 있는 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 거기도 또 많이 퍼져 있죠. 또 뭐 디아스포라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세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사령탑 역할하는 기구를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기구가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고 재외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많이 배우면 참고가 되겠어요. 그렇죠. 워낙 오랜 그 고난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체계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주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재외동포 사이에서도 사실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미 1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긴 내가 살지만 내 땅이 아니야. 나는 한민족이야. 한국말도 잘하시고 오히려 옛날 사투리 갖고 계시고 이런 게 있다면 사실 뭐 이미 2, 3세대 돼버리면 일단 언어부터 또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안 가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고향과 추억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외 한국 학교와 한글 학교 지원 체계를 개선해서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를 동포 사회에서 이어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거 합니다. 좋네. 좋아요. 네, 이런 걸 좀 한글을 또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또 실제로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좀 고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만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네트워크나 그 자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맹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그 요건을 완화하면 좀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또 외국의 자금도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의미 있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외 입양된 분들 많잖아요. 맞아.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입니다. 해외 입양된 분들도 우리 재외 동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국 방문, 모국어 연수, 또 친가족 찾기, 또 모국 생활 지원 이걸 진행을 했는데 이것 역시 통합된 기구가 없다 보니까 이 가족 찾기, 또 친부모 찾기 이 장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만족도가 낮았다고 해요, 솔직히. 이거는 저쪽 뭐 행정안전부 가서 문의하세요. 저쪽으로 전화하십시오, 뭐 이쪽으로. 이건 이쪽 홈페이지 이용하십시오. 그게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외 동포청이 신설이 되면 이분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서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미뤄왔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우리 동포들이 더 이상은 소속감을 잃어버린 주변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국민의 이주의 역사 그리고 재외동포청 신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재외동포청 신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심영환 선생님이 노래를 참 잘 부르셨어요. 손에 손 잡고 이거 하나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재외 동포들은 다 우리 한민족이다. 손에 손 잡고 우리 하나로 뭉치자. 재외 동포청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저는 그냥 참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 우리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발전했고 해외에 계신 교민들도 정말 그 현지에서 다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주자주 만나게 되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역량이 또 한번 커질 수 있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알면 알수록 더 재밌고 더 놀라운 역사 속 정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죠. 네. 안녕.